우리가 AI를 데이터로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훈련 도구 자체가 AI의 지능을 억누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훈련할 때 이게 정말 똑똑해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든 훈련법의 한계랑 싸우는 과정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인데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조각가한테 일부러 무디고 사이즈도 안 맞는 그런 끈을 쥐어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각가는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어내겠지만 그 잠재력을 전부 다 발휘하진 못하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 그 팔콘 LLM 팀의 연구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표준 훈련 방식에 방금 말씀하신 그 잘못된 끌 같은 그런 숨겨진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AI의 특히 추론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학습 가능한 승수라는 아이디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가중치 감소, 그러니까 weight decay라는 아주 표준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아, 가중치 감소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모델이 너무 과격하게 학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중치를 계속해서 0쪽으로 아주 살짝씩 당겨주는 뭐랄까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안정성을 위한 필수 장치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훈련 과정에 항상 존재하는 어떤 무작위적인 진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습률, 러닝 레이트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랑 만나면서 생깁니다. 이 브레이크와 진동이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중간한 지점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힘겨루기요. 네, 결국 모델 가중치의 전체적인 규모, 그 세기가요. 데이터가 이 정도가 딱 좋아라고 말하는 최적의 크기가 아니라 이 어설픈 힘겨루기의 결과물로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조각가가 원하는 세밀함이 아니라 그냥 끌이랑 망치의 힘겨루기 결과로 조각의 깊이가 정해지는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분명히 배워야 할 최적의 규모가 있는데 이걸 훈련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놓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연구팀은 이 잘못된 글을 어떻게 바꾼 건가요?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우아합니다. 기존의 가중치 행렬 W에다가요. 그냥 학습 가능한 숫자, 일종의 승수인 S를 곱해주는 거예요. S 곱하기 W 형태로요. 그냥 곱하기만 한다고요? 네, 행렬 W는 여전히 가중치 감소라는 그 브레이크의 영향을 받지만 이 새로 추가된 승수 S는 그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보고 자신이 얼마만큼 커져야 할지, 작아져야 할지, 그러니까 최적의 규모를 마음껏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잠깐만요. 그 W라는 설계도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S라는 일종의 볼륨 다이얼을 달아준 거네요. 그래서 모델이 스스로 최적의 크기를 찾게 만들었다. 와, 이거 굉장히 영리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볼륨 다이얼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과 열마다 다른 값을 갖는 벡터 승수까지 적용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내부 특징들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점은 이게 추론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해용할 때는 이 승수 S가 원래 행렬 W에 그냥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럼 훈련할 때만 이점을 챙기고 실제 서비스를 돌릴 때는 추가 계산 비용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이론상으로는 뭐 완벽한데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프로덱터 실험이라는 걸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모델의 특정 행렬 규모를 일부러 최적이 아닌 값으로 망가뜨렸을 때 기존 모델은 성능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볼륨 다이얼이 달린 모델은 스스로 다이얼을 싹 조절해서 규모를 보장하더니 원래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까지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성능 향상이 단순 지시감기 문제보다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아주 복잡한 추론 영역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 추론에서요. 네, 이건 이 간단한 승수 하나가 모델이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내부 회로를 구성하도록 돕는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AI의 발목을 잡고 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 즉 훈련 과정의 기술적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학습 가능한 볼륨 다이얼을 달아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모델의 잠재력, 특히 추론 능력을 크게 해방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수년간 표준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방식에 이런 결함이 숨어 있었다면 과연 이것 하나뿐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AI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잘못된 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기술 개선을 넘어서 AI 훈련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요. 사실 AI 개발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시작하거든요. 네네. 모든 걸 다 잘하는 거대한 범용 AI. 이걸 만들자니 비용이랑 시간이 엄청나고요. 그렇죠. 반대로 수학이나 코딩, 이런 특정 분야만 잘하는 작은 전문 모델을 쓰자니 다른 건 또 못하고요. 맞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모든 악기를 다루는 비싼 만능 연주자 한 명을 쓸 거냐, 아, 네. 아니면 각 악기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팀을 꾸릴 거냐, 딱 그 고민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바로 퓨전 루트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게 여러 전문 AI 모델들을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게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시도들은 많았는데 대부분 비효율적이거나 좀 불안정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를 들면 각자 모델이 답변을 끝까지 다 만들고 나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시기였으니까요. 이건 자원 낭비가 너무 심했죠. 네. 근데 퓨전 루트는 협력의 단위 자체를 바꿨습니다. 훨씬 더 세밀하게요. 단위요? 네, 토큰 단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마다요? 와, 그럼 그 과정에서 지휘자 같은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라우터라는 아주 가벼운 모델이 그 지휘자 역할에 맞습니다. 아, 라우터. 이 라우터가 매 순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요. 어떤 일이죠? 첫째는 지금 만들 단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누군지, 예를 들어 수학 모델인지 코딩 모델인지를 선택하고요. 네, 일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선택된 전문가가 내놓은 결과에다가 자기 자신의 보완적인 신호를 살짝 더해줘요. 결과를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거죠. 아, 그 점이 정말 흥미네요. 단순히 제일 잘하는 연주자를 지목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연주자가 살짝 실수를 하면 지휘자가 옆에서 직접 소리를 더해줘서 바로잡아주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보완 기능이 이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이론적으로도요? 네, 논문에 보면 전문가를 선택만 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왜냐면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를 골라도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면 전체가 다 틀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퓨전 루트는 지휘자가 옆에서 계속 교정을 해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최적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똑똑한 지휘자를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선택하는 능력이랑 보완하는 능력을 어떻게 가르치죠? 아, 네. 아주 체계적인 2단계 훈련법을 씁니다. 먼저 지도 미세 조정 SFT 단계에서는 수많은 예시를 보면서 언제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지를 배워요. 일단 선택하는 법부터 배우고. 네, 그 다음에 CDPO라는 조금 더 고도화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의 답변을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마3나 제마2 같은 모델군에서 실험을 했는데 수학, 코딩 같은 여러 분야 벤치마크에서요. 네. 기존의 다른 협력 방식들보다 평균 성능이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와우, 월등이요? 특히 GPT-4.5를 심사위원으로 두고 평가를 해봤는데 일반 미세조정 모델보다 훨씬 높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승률이라면 단순히 정답이냐 아니냐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답변의 전반적인 품질 자체가 훨씬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이건 그냥 전문가들을 모아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어쩌면 AI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러다임 변화요? 네. 하나의 거대한 만능 두뇌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 전문성을 가진 여러 AI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종의 AI 위원회나
AI 생태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AI 위원회.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어요? 네. 만약 미래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개체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집합체로 기능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 결과물의 책임과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조합되어서 나온 답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벼랑 끝에 몰린 자율주행 회사가 딱 하나의 기술에 모든 걸 걸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런 극적인 상황에 놓였던 모셔널에 대한 최신 테크크런치 기사입니다. 실패 직전이었던 이 회사가 어떻게 AI라는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들의 새로운 로보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생존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경쟁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변화 이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암담했잖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리프트와 약속했던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 이것도 놓쳤고 네, 핵심 투자자였던 앱티브는 아예 자금 지원을 끊어버렸죠. 결국 현대차가 거의 10억 달러를 더 쏟아 부어야만 했고요. 인력도 엄청나게 줄었죠. 1,400명이던 직원이 600명 아래로. 맞아요. 그야말로 진화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모셔널의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모셔널은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한 거죠. 로라 메이저 CEO가 기사에서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표현했거든요.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속도를 늦춘다. 솔직히 이건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들이 흔히 내세우는 멋진 슬로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비용 절감 말고 이 기간 동안 무대 뒤에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네, 기존의 고전적인 로봇 공학 접근법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AI 우선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말하자면 차의 두뇌를 통째로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간 거죠. 두뇌를 바꾼다니 흥미롭네요. 그 예전 방식이랑 새로운 AI 방식,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일반화 능력입니다. 과거 방식은 수십, 수백 개의 개별 모델이란 규칙들을 복잡하게 엮어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보행자 인식 모델, 차선 인식 모델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죠. 아, 조각조각 붙인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한 도시에서는 잘 작동해도 신호등 모양이 조금만 다른 새로운 도시로 가면 시스템 상당 부분을 다시 개발해야 했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확장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군요. 네. 그런데 모셔널이 도입한 새 방식은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 쓰이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자율주행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 개의 작은 뇌를 하나로 합쳐서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학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중추 모델을 만든 셈이죠. 아, 하나의 거대한 뇌로.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AI는 단순히 라스베가스의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운전의 본질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수년에 걸쳐 한 도시씩 데이터를 쌓는 동안 모셔널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데요. 근데 실험실이랑 실제 도로는 다르잖아요. 혼돈의 라스베가스 도로에서 기자가 직접 타본 이 새로운 두뇌를 가진 아이오닉 5는 어땠나요? 네, 그 시승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과거에는 절대 자율주행으로 못 가고 인간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야 했던 곳, 바로 아리아 호텔의 복잡한 승하차 구역을 스스로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와, 거기는 정말 복잡한 곳인데. 네, 멈춰있는 택시들, 집 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빠져나갔다고 해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이네요. 하지만 뭐랄까, 완벽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도로 한가운데에 이중 주차된 아마존 배달밴을 만났을 때예요. 아, 상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로보택시가 그 차를 지나갈지 말지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 있던 인간 운전자라면 답답해서 경적을 울렸을지도 모를 순간이죠. 상상이 가네요. 결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래밍된 AI의 특징이 드러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처럼 좀 과감하거나 능숙하게 대처하기보다는 확실한 안전이 보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안전한 차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주행을 기대하니까요. 네,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 아직도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모셔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표는 2026년 말까지 라스베거스에서 완전 무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CEO는 로보택스를 첫 번째 정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술, 즉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개인용 자동차에 통합하는 거예요. 아, 레벨 4라는 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단계죠? 네, 맞습니다. 차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모두의 차에 이 기술이 들어오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기술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골치 아픈 상황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 무단횡단하는 사람, 혹은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 같은 상황들 말이죠. AI가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떤 상황을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라 후커의 에세이 스케일링의 느린 죽음에 대하여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지난 10년간 AI 업계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 공식이 거의 뭐 진리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맞아요. 거인 숭배라고 할 만큼요. 그런데 이 에세이가 바로 그 믿음의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이 거인들을 흔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 문제를 넘어서요. 학계 연구 방향이나 특정 국가로의 기술 쏠림 현상, 심지어는 각국 정부의 AI 규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럼 먼저 이 거인 숭배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에 GPU가 있었다고요. 원래 비디오 게임용으로 만들어졌던?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GPU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이 딥러닝 기술과 딱 만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복잡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고요. 네, 컴퓨터 과학자 리치 서튼이 말한 쓰라랭 교훈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쓰라린 교훈이요? 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알고리즘을 고안해내도 결국에는 그냥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쏟아붓는 어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 항상 이겨왔다는 거죠. 하하, 그 쓰라린 교훈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인간의 창의성보다 기계의 힘이 이겼다는 거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지난 10년간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훈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슬슬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요. 파라미터가 80억 개뿐인 라마3B 모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려 1,800억 개나 되는 펠컨 1080B를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에세이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품질,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힘이에요. 아, 단순히 데이터 양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네. 무작정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는 것보다 아주 잘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증명됐고요. 또 생각의 사슬 같은 새로운 기법도 등장했죠. 아, 생각의 사슬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말해서 AI한테 정답만 툭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그 답에 도달했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하,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쓰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극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을 찾은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델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예요. 비효율성이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모델을 훈련시켜 놓고 나중에 대부분을 버려도 성능에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엄청난 낭비가 맞습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죠? 훈련이 끝난 모델의 가중치,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대부분 잘라내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모델 내부에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특히 아주 가끔 나타나는 롱테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학습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결국 그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도 깨져버린 셈이군요. 네, 그렇죠. 컴퓨팅 규모와 성능을 예측하던 그 법칙이 실제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대 모델은 비효율적이고 스케일링 법칙은 깨졌고 이제는 데이터 품질과 알고리즘이 더 중요해졌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AI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세이의 결론도 바로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AI의 발전은 하나의 거대한 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여겼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AI의 지능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 자료를 함께 깊게 파고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의 AI가 하나의 거대한 뇌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고 다른 시스템과 협력하면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기술적인 성능 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